자, 229쪽 양도소득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제일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죠.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 한번 같이 보죠. 의. 자, 동그라미. 개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논하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말이 개인입니다. 개인. 그리고 개인이, 자, 다시 밑줄. 당해년도. 이게 또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소득세. 당해년도. 예. 부동산 등 자산을, 자, 동그라미 뭐 함으로써 이제 양도함으로써. 자, 우리 취득세는 뭐 할 때?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재산세는 뭐 할 때?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뭐 할 때? 보유할 때.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뭐예요, 여러분? 양도하는 거죠.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자, 동그라미 소득. 아주 중요한 말이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바로 뭐라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세요. 아,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당해년도에 부동산 등 과세 대상인 자산을 뭐함으로써?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자, 뭐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요 개념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득세부터 좀 설명드리죠. 자, 소득세는 뭐예요? 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개인입니다.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그 납세의무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단체냐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라는 뭐는, 소득세는 대전제 조건이 누구를 전제로 한다? 개인을 전제로 합니다. 개인.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죠. 만약에 이게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면 이때는 글자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법인에 대한 세금이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인세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거 들어갔으면 여러분 민계공 다 접어야 돼. 이 법인세를 하려면 기업 회계를 알아야 되고, 기업 회계가 법인세법에서 규정되는 대로 회계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서 법인세법에서 원하는 대로 회계 처리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세무 조정인 입금산이 입금불산이 송금산이 송금불산이 이런 세무 조정을 통해서 세법상의 소득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회계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법인세는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다 아니다?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 법인세는 보기 지문에 나왔다 하더라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잊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개인의, 이러한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고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은 이 개인의 뭐를?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주의할 것은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뭐를 말하느냐?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총수익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뭔가 해갖고 뭐 한 거야? 나한테 들어온 금액이죠. 여기서 반드시 뭐를?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총수익 금액에서 뭐를 뺀 거다, 여러분? 필요 경비를 뺀 것을 말합니다. 요 개념을 잡으셔야 합니다.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한 총수익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익 금액에서 그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뭐를? 필요 경비를 뺀 후의 금액이야. 그러면
이제 어느덧 12월 말일이 다가오고 있고요. 12월 말일이 종료가 됨으로써 여러분은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가 발생해서 그 1년 동안에 벌어진 소득이란 소득세를 다음 연도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소득세를 많이 내고 싶어 한다, 적게 내고 싶어 한다. 적게 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적게 내는 방법은 소득을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줄이죠. 즉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소득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과세관청의 소득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죠. 뭐죠? 총수익 금액을 뭐하거나 줄이거나 필요경비를 뭐하는 거죠? 증가시키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면 이때에 이 총수익 금액은 건드리기가 힘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의 수입은 상대방이 뭐가 되는 거죠? 저의 수입은 저의 상대방이 뭐가 되는가? 필요경비죠. 자, 제가 여기서 학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강의료라는 거와 뭐 동영상에 대한 거와 뭐 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각종 수익 금액이 들어오죠. 근데 나는 이걸 줄이고 싶어. 그러면 나만 줄이면 학원에서 저한테 지급한 뭐는 필요 경비가 그대로 잡혀 있는 거죠. 그죠? 특히 학원에서 저한테 각종 수익 금액이나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한 뭐를 소득세의 원천 징수가 있어서 내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마다 과랄세무서에 계속 보고가 들어가는 거죠. 얘한테 얼마가 지급됐고 그에 따라서 소득세가 얼마 징수됐다라는 게 계속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줄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내가 소득세를 줄이려면 학원에다 협조 요청해야 되겠죠. 자, 내가 이 금액을 안 잡을 테니까 너도 잡지 마라. 근데 학원이 협조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죠. 학원이 이걸 줄여버리면 자기네 학원 입장에서는 뭐가 소득이 과대기 이상 돼버리니까 절대 줄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못 건드려요, 여러분. 그럼 건드릴 수 있는 건 뭐야, 여러분? 필요경비죠. 필요경비.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최소한 발생한 거는 반드시 잡아야 되겠죠. 올리지 못해도 실제 발생한 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개인 사업자는 여기보다는 여기를 많이 건드립니다. 저같이 어떤 개인 사업자들은 이쪽을 많이 했죠.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야, 네가 와서 학원에서 와갖고 입만 움직이고 있지. 뭐가 필요경비가 발생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지만 저도 필요경비가 발생해. 일단 의상구입비. 의상구입비가 발생해요. 특히 방송에 나가면은 거기서 코디가 이렇게 와이셔츠니 넥타이 있는 걸 다 메이크업 다 해주고 그러지만은 그 코디가 갖고 오는 게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와이셔츠를 준비해 갑니다. 넥타이고. 그래서 동대문에 좀 가끔 가다 나가요. 예전에 EBS 할 때는 동대문 뭐 밀리오레라든지 뭐 아이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두타라든지 다 얘기하네. AMPM이라는 이런 데 나가요. 그래서 거기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로마 촬영용 세팅해 주세요 그래요. 크로마 촬영용이란 뭐냐면 뒤에 파란색의 배경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화면 두 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지 못하는 와이셔츠와 넥타이가 있어요. 블루 계통은 못 입어요. 만약에 블루 계통의 와이셔츠 입으면 이것만 보여요. 왜냐면 뒤 배경이 뭐니까 파란색의 파란 옷 입으면 이것만 보이죠. 그러면 걔들한테 크로마 촬영용 의상 세팅해 주세요 그러면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러면 의상 구입비 저 발생했죠? 이해는 안 되겠지만 발생해. 자, 그러면 이걸 증명하는 거죠. 자, 가끔가다 뉴스 시간에 나오죠,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 소득세 탈루했다고 해갖고 요즘 뭐 복귀 활동은 강뚱 뭐 있잖아, 개그맨 강뚱. 또 예전에 뭐 김건모 신수 아유 뭐 다 그런 유명 연예인 대표적인 유명 연예인들만 잡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다 뭐가 잡죠? 이거죠, 이거. 유명 연예인들의 가장 필요 경비가 뭘까요? 의상 구입이에요,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 의상 구입.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매니저들이 세무사들이 시키죠. 직접 개그맨이 그 연예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세무 전문가가 그 매니저한테 뭐 백화점 뭐 고급 의상 돌아다니면서 뭘 갖고 오라 그래? 영수증 갖고 오라. 그러면 그거를 뭘 잡는가? 필요가 다 대부분 다 잡아요. 그게 이제 세무서에서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를 오버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가. 이해하세요?
실제 여러분 신문 나가서도 그래요.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필요금을 많이 잡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관할 세무서 에이 뭐 요 정도는 뭐 이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겠는데 그 범위가 너무 뭐해지면 커지면 문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주의해야 되죠. 자, 이게 여러분 우리 세법에서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양도소득세인데 자, 양도소득세에서는 요거를 뭘로 칭하냐면 양도가액으로 칭하고요. 요거를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로 칭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양도소득은 개인의 양도소득은 당해 부동산 등을 뭐하면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받은 무슨 가액에서 양도가액에서 그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뺀 후의 금액이죠. 요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의 원천 유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렇게 소득세법상 소득은 세 가지로 갑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로 구분하고요. 이때 특히 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 잡으셔야 됩니다. 분류과세입니다. 분리과세가 아니라. 그래서 결론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뭐하여? 구분하여 몇 개로 구분해서? 세 개로 구분해서 수용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은 뭘로? 양도소득세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그래서 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는 거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관계이시 없이 양도소득 따로 계산해서 과세는 무슨 과세다 여러분? 분류과세입니다. 세 가지로 분류하여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월 달에 세무서 가셔갖고 소득세 신고하러 가면은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곳이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곳이 두 군데로 구분됩니다. 보통. 그래서 소득세 신고하러 갔는데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거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구분합니다. 왜? 이게 세 놈은 따로따로 구분해야 과세하기 때문에. 근데 퇴직소득은 왜 없어요? 퇴직소득은 글자 그대로 퇴직금을 뭐 할 때? 지급할 때 해당 그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퇴직금에 대한 뭐를 소득세를 완납적 원천 징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해당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 퇴직 소득세를 다 빼고 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이죠. 근데 양도소득이 없으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소득만 하면 되죠. 종합소득은 글자 그대로 뭐 한 거야? 종합, 합친 거죠. 뭘 합친 거냐? 여러분이 은행에다 예금하면 뭐가 발생하죠? 이자가 발생하죠. 어제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는데 여러분한테는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들은 뉴스가 있는데 자, 요즘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삼성그룹이 뭔가 지금 현재 재계 개편 구조에서 지분 구조에 따라서 지금 상속 문제와 여러 가지 지금 상장 문제가 발생인데 어제 뭐 상장하는 재모 있었어요. 예, 무려 30조가 몰렸대. 거의 30조 원이. 돈이 그만큼 지금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유동자금이 없어요. 부동산에도 투자를 못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못해. 왜 투자 못해? 부동산 가격이 자꾸 어떻게 하니까? 하락하죠. 그러다가 은행에 가서 뭐 하면? 예금하면 이자가 지금 여러분 기준금리가 2%예요. 2%.
예금의 2%도 안 준다는 얘기야. 2%도. 거기다가 이때 이자 받은 것이 금융소득으로서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합산가세 돼버려. 그러니까 은행에다 예금도 못해. 부동산도 안 돼. 금융자산도 안 돼. 그렇다고 주식시장에다 타더니 주식 가격이 주식시장 항상 불안하고 그러니까 주식에도 투자를 못하죠. 그래서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응? 예, 금을 많이 삽니다. 금을. 안전자산이죠. 골드바. 아이씨. 우리 집 금괴 골드 있어 없어? 없어요? 몇 개 없어요? 몇 개는 있다는 얘기시네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은행에다 예금하면 뭐가 발생한다 여러분? 이자소득. 그 주식회사에다 투자하는 거죠. 무슨 주식을 사는 거서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한 대가로 뭐가 발생하죠 여러분? 배당 소득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뭐 하죠? 사업을 영위하죠. 사업소득. 아니야 나는 은행 직장을 다녀. 그럼 뭐가 발생하죠? 근로소득. 퇴직했다. 퇴직하면 뭘 받죠? 연금을 받죠. 연금소득. 이것저것도 없다. 마지막 희망이 뭐죠 여러분? 로또. 기타소득. 그래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하여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뭐하여? 합산하여 뭐로 가세한다? 종합소득세로 가세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뭐라 그러냐? 금융소득이란다.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이 금액이 얼마를 초과하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자로 받은 금액 등이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 등이 합해서 1년 동안에 받은 금액이 얼마를 초과하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가세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가려고 하죠. 그리고 얘의 가장 큰 단점은 뭐죠? 응? 얘의 가장 큰 단점은 돈 많은 사람은 이쪽으로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100% 노출이죠. 100% 노출이죠. 금융실명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이번에 바뀌었죠? 개정돼 갖고 가설명의로 타인명으로 했던 거 다 걸려들어요. 다 잡아줬어요. 광활했죠. 그래서 순식간에 은행의 예금들이 쫙 빠져나갑니다. 다 누구 얘기야? 돈 많은 사람들 얘기야. 우린 뺄 게 있어야지. 빼면 마이너스다. 제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인데, 자,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린 것은 요겁니다. 여기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요 사업소득 중에서 바로 뭐가 적어 놓으셔야 돼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여기에 우리 이 종합소득세 중에서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요겁니다. 매년 한 문제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여기다 신경 쓰셔야죠. 실무 나가시면 이거 신경 쓰셔야죠. 임대사업자들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리 잡으려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현업에 계신 분들 몇 분하고 이렇게 좀 집 근처에도 저한테 이렇게 수업을 들으셨던 그 제자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가끔 가다가 주말에 이렇게 뭐 시간 하다가 찔레찔레 쓰레받고 하다가 사무실 들어가갖고 어떻게 생각을 물어보면. 근데 두 군데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하고요. 뭔 시장, 재래시장 안에 있는 아주 상가단지 안에 그 상가시장이 시장 안에 있는 조그맣다. 그런데 두 분이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아파트 그 단지 있는데 주택을 주된 매매 대상을 하는 분들은 거의 손가락 빨고 있다. 매매는 거의 없다. 그냥 나오는 게 뭐야, 여러분? 전월세. 그러니까 매매 금액보다 금액이 어떻게 하니까? 낮으니까 매매, 임대차 해도 그게 큰 금액은 안 들어오지, 목돈이. 매매를 해야 좀 목돈이 들어오는데. 근데 상가를 하신 분들은 요즘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은 좀 벌고 있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상가가 계속 뭐 하는가? 업종이 들어왔다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렇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란 얘기야? 불경기란 얘기입니다. 안 팔린다. 뭐가 들어와서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다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계속 상가 갖고 돌려. 상가 갖고. 그래서 그분은 좀 그래도 가끔가다 연락 와. 시간 나시면 놀러 오세요 교수님. 그러면 뭔가 건수 하나 했어. 그래서 나한테 뭐 자랑하고 싶어서 나 오라는 거야. 무슨 소득이 여러분? 임대사업. 그래서 상가나 주택 임대사업소. 요거 꼭 체킹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사업소득 중에서 무슨 소득만 여러분?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만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 꼬박꼬박 나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요거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나온다는 데서 또 나오고요.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가죠? 양도소득. 그죠? 바로 공인중개사의 주된 목적물이죠. 양도소득. 보통 5문제 나오죠. 올해 6문제 나왔네요. 그래서 종부세.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입에 개거품 물면서 했던 종부세 매년 한 문제 나오다가 그게 안 나오고 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이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현행 우리 소득세법 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자, 정리할게요.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정리하겠습니다. 자,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인데 이때 종합소득, 퇴직소득과는 별개로 양도소득은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 세 가지로 구분해서 신고한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 중에서 우리 시험법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다, 여러분?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있다. 이건 마지막에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양도소득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 하나 더. 소득세는 여러분 기간세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밑줄 기간 당해년도. 그래서 과세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기간세입니다. 기간세. 여기서 기간이라는 것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은. 그래서 소득세는 무슨 단위 과세? 1년 단위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때 1년은 영년주의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 여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달력을 꺼내서 달력 첫째 날 어떤 날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날 언제 12월 31일 1년을 1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당해년도에 써져 있죠? 당해년도 적어놓으세요. 밑에다가 무슨 세? 기간세.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기간세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 성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간세의 의미는 뭐를 말하냐? 자, 내가 1월 1일에 1년 동안에 여러 번의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발생한 소득을 뭐하여? 1년 단위로 뭐하여? 합산해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 금액에 대한 총수익 금액을 구하고 거기에서 들어간 뭐를 필요 경비를 빼서 종합소득세나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몇 년 단위 과세? 1년 단위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는 거죠.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한 소득을 몇 년 단위로 합산하라고요, 여러분? 1년 단위로 합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언제?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딱 종료가 되면 계산해. 1년 동안에 벌어진 소득이 얼마인지. 이때 세법상 소득은 총수익금에서 필요금을 뺀 금액이다. 그걸 계산해서 다음 년도 언제?
5월 달에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죠. 내가 그럼 올해 부동산을 4번 양도해서 부동산을 4번 양도했어. 부동산을 4번 양도했어. 그럼 양도소득이 몇 개가 발생한 거예요? 4개죠. 그러면 양도할 때마다 소득이 발생한 것에서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몇 년 단위로 합산하라? 1년 단위로 합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내라고 해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원칙이죠. 이걸 특히 뭐라고 하냐? 확정신고 납부랍니다.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을 뭐하여? 확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과세관청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돈이 언제 들어오는가? 매년 5월달 돼야 돈이 들어와. 그동안에 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다가. 이해되세요? 1년 동안 소득을 확정해서 다음 년도 5월달 되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 국가는 돈이 세금이 거치는 게 다음 년도 5월달 한꺼번에 들어오는가? 근데 나가는 돈은 매달 나오는 거죠. 우리 여러분 똑같잖아. 아저씨가 매월 뭐 일정한 기간으로 돈을 벌어 들어와. 일정한 기간을 단위, 최소 뭐 월 단위로 들어오겠죠. 근데 나가는 돈은 매일 나가잖아, 매일. 움직이면 돈이죠. 너무 과장된 표현인가? 움직이면 돈이야, 여러분. 움직이는 순간부터. 여러분 똑같잖아, 여러분. 공부와 관계시 없이 일단 학원 오는 순간부터 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공부한 만큼만 식사하세요. 쫙쫙 빠진다, 살이 아주 그냥. 공부한 만큼만 드세요, 공부한 만큼만. 살찔 사람이 없을걸? 쓰러지나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 소득을 1년 단위 합쳐서 언제 내라고요? 다음 연도 5월달.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설명하는 건 이게 마지막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과세관청에서는 1년에 한 번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어. 아저씨가 1년에 한 번 돈을 갖고 온대. 연말정산해 갖고. 우리 집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죠. 그래서 과세관청도 똑같아. 원래는 언제 내야 되지만 올해 내야 되지만 그때까지 과세관청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떡하라? 네가 요때 뭐하면 양도를 하면 양도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한 이내에 그 양도한 물건에 대한 양도한 소득세를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럼 내가 올해 4번의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4번 신고하고 납부라는 얘기야. 이걸 바로 뭐라냐? 예정 신고 납부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양도소득세에서 신고 납부는 모든 소득세의 기본이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확정신고 납부 외에 양도소득세에 있는 독특한 예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가 몇 가지다? 2가지. 확정신고 납부, 예정신고 납부. 이 양도소득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소득세인 거죠. 요게 만약에 여러분 근로소득이다 그러면 매달 뭐 할 때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그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뭐하여? 원천 징수하여 매달 납부하는 거죠. 누가? 사업자가. 이때 종합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때는 근로세액조정표에서 해당 급여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 매달 다음 달 10일 날까지 원천 징수한 걸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는 근로 제공했다는 급여를 뭐 할 때마다 받을 때마다 소득세가 어떻게 되는가? 원천 징수당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원래는 다음 연도 내 걸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그 발생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연도 1월달, 올해는 이제 내년 2월달이네요.
1년 동안에 뭐한 세가? 원천 징수된 세가. 1년 동안에 총 벌어들인 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요 차이를 조정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 그래서 여러분 12월 달 지금 이제 슬슬 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근로자이신 분들 연말정산 준비해야 되죠. 1년 동안 지급했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라든지 각종 뭐 공과 여러 가지 필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를 갖춰놔야죠. 그 필요 경비를 빼는 게 바로 여기서 총수급에서 필요 경비를 빼기 한 거죠. 종합소득공제. 이게 근로자이고 요거는 양도소득세는 이거에 대응되는 게 뭐다, 여러분? 예정신고납부다. 그럼 결론부터 낼게요. 이 셋 중에 어디가 시험에 나온다?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걸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원래는 언제 내면 되는 건데 5월 달에 내면 되지만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를 하라. 그 얘기가 과세관증이. 강제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예, 강제 규정이에요. 강제 규정. 원래 임의 규정이었어요.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강제 규정합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나온다고 그랬고 또 나왔고 역시.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의에 이렇게 함축된 말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의에. 자, 그 다음에 성격 좀 볼까요? 자본이득세라는 것이 양도소득세 중요성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그 다음에 실질과세 역시 당연히 되는 거고 무슨 과세? 응능과세. 그래서 성격은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선생 닮아갖고. 자, 그 다음에 과세권자 납세자 한번 볼까요? 자, 과세권자 종합부동산세부터는 무슨 세 여러분? 국세. 국세니까 무조건 모든 국세는 과세권자가 누구랬어요 여러분? 세무서장이죠. 다시 한번 모든 국세입니다. 국세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국세는 세무서장이 나왔죠. 우리 지난 시간에 지방세 종류에 따른 과세권자 한번 쭉 다시 정리했었죠. 네. 그 다음에 납세분야 누가 여러분? 개인이죠. 개인. 다만 일단은 거기까지만 보세요. 국외자산, 국내자산 이건 내버려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을 보시면요. 크게 자본이득세 성격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등과 주식 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부동산 등과 주식 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제가 한 겁니다. 소득세법에는 이렇게 구분 안 됐어요. 제가 구분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요 놈이 공인중개사 시험범이고 이 주식 등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주식이 만약에 보기지문이 나왔다? 절대 뭐는 아니다. 답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중에는 또 저쪽 증권 쪽 가서 증권 투자 상담 이런 금융 관련 자격증을 강의하는데요. 증권 쪽 가서 얘기할 때는 뭐만 얘기합니까? 요것만 얘기합니다. 요것만. 근데 싹 바뀌어갖고 다시 공인중개사가 오면 어디로 옵니까? 요것만 얘기합니다. 양면성을 띠고 있어요, 제가. 아스라백작입니다. 이렇게 하면 남자, 이렇게 하면 여자. 뭐 이런 거 있죠. 자, 제가 말씀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라? 부동산 등 여기에만 초점 맞추시면 됩니다. 주식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설사 보기지문에 나왔다.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답은 여기서 찾으세요. 나왔죠? 여기서 나오면 출전에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맞으라고 여러분한테. 아이 그래도 한 문제 맞추셔야죠. 라고 주는 거야. 이때 실물 자산인 부동산. 요거는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실물 자산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여기는 실물 자산이 아니라 뭐죠? 무형 자산이죠.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자산. 그래서 결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실제 세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 주식은 버리고 기타를 이 부동산과 동일시해야 됩니다. 왜? 얘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이건 제가 세팅한 거예요. 소득세법에서 세팅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뭐 기타 자산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또 여러분 민법을, 요거는 여러분 뭐 당연히 뭐를 말하는 거죠? 토지와 건물이죠. 뭐 이건 뭐 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죠. 이 부동산이 뭐냐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민법에서 배우실 거고, 민법 제99조 제1항의 왈, 부동산이라면 토지와 그 정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경제적 개념에서 부동산이 뭐냐라는 게 이제 어디서 다루는 거고, 부동산 학계론에서 다루는 거고요. 그런 놈에 대해서 세금 문제를 다루는 게 우리 세법이죠. 이거 뭐 따로 정리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상의 모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여기서 사실상 권리라는 것은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물론이지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이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 그런 거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손님 상 들어갑니다. 무슨 상? 사실상. 이것만 보시면 돼요. 양도소득세는.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출제원은 요거와 요 둘 중에 한 군데에서 건드립니다. 이전 강의할 때도 똑같이 그랬죠.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건드린다. 예, 그대로 이번 시험에 나올 때 여기서 건드리잖아요. 결론은. 출전이 어디 건드리는 거 다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걸 여러분도 안다? 다만 함정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 차이점이야 결론은.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권리는 권리인데 어떤 권리다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만입니다. 이걸 가끔가다 놓칩니다 여러분. 대전제 조건이야. 대전제 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는 반드시 뭐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출전이 이걸 어떻게 장난치냐?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슬쩍 출전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 거 잡아내버려놓고 특허권과 무채재산권 이런 거 하나 집어넣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특허권 등 무채재산권은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무채재산권이 뭐예요 여러분? 무채재산권은 어떤 특정한 경제적 가치에서 법률상 독점적 배타를 인정되는 권리를 무채재산권이라는 거죠. 까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봐. 특허권 등 무채재산권 일단 부동산과 냄새가 나 안 나? 안 나잖아.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전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막 줘.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 거 잡아내봐라. 해놓고 이거 집어넣는다니까. 특허권 집어넣거나 무채재산권 그냥 저작권도 무채재산권에 해당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런데 이때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그 권리의 성격에 따라서 지상권,
전세권. 제가 2014년도 대비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현재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 과세 대상은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시험 답안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온 게 있다. 주의하라. 나오면 지역권 나올 것이다. 지역권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대로 이번 시험에 나오죠. 나오면 얘밖에 없다 그랬어요. 주워 먹는 거죠. 요즘 나오는 호로록. 호로록. 저는 이걸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 강의가 이게 뭐 한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만약에 이게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게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건 요것밖에 없다. 요거 있다. 요거는 아직 한 번도 안 났다. 나올 수 있다. 나온다. 그대로 올해 나왔어. 지역권 그대로. 과거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서 새롭게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권은 어떤 분? 교수님이 내셨어요? 이제 노출됐죠? 노출됐어, 이제 얘는. 한번 노출되면 끝이야. 내년 죽었다 안 나와, 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 설명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뭐 이렇게 여기다 시간을 투입하느냐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을 잘 잡으셔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세이브 되지만 기본이 흔들리면 할 때마다 시간이 세이브가 안 되죠. 자, 얘와 얘 차이점 구분합시다. 저는 항상 그래요. 묶을 때는 묶는 애들 간에 공통점이 있고 이렇게 나눌 때는 나눈 애들 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걸 자꾸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를 두 개로 나눠놨죠. 분명히 뭔가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 민법에서 다 배우셨어요. 요거는 무슨 권리예요? 소위 말하는 특정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여기는 뭐죠? 부동산을 취득. 뭘 취득하는 겁니까? 소유권입니다. 여기는 소유권. 이런 의미를 좀 이해해 두셔요. 이런 걸 사실 설명드릴 수 있는 사람도 별로 많지도 않지만 거의 없지만 이게 왜 구분되는지도 모르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여기서 민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지상권과 전세권 하면 여러분 뇌리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민법상. 용익, 물건이 떠오르나요?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요거는 특징이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과세를 할 때도 다릅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왜? 물건은 등기가 대항 요건이지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죠. 맞나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하나가 뭔데 여러분? 지역권인데 지역권은 우리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하냐면 얘는 왜 열거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따르면 지역권은 요역지와는 분류하여 다른 권리 목적물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할 수 없다라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얘는 양도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권과 전세권은 재산권으로서 당연히 다른 권리 목적물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민법에 따라서 양도한다면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그러나 지역권은 민법에서 양도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답으로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은 과세 대상 나오면 요겁니다. 그대로 나오죠. 근데 여러분 임차권은 뭡니까? 물건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따라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대상으로 여기면 얘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등기된.
그러니까 과거엔 또 출전 이거 갖고 장난 많이 쳤죠.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앞에 어떤 말이 있어야 된다고요? 등기된 이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출전이 장난치네요. 이거 슬쩍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다가 하나 집어넣죠. 뭐라고? 미등기된. 그러면 여러분은 잡아내야 되는 거죠. 시험은 이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그거 강조하고 싶은 거. 공부를 하시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장난 친 게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고사장에서. 그리고 어디 가서 보여? 집에 가서 보여. 집에 가서. 그거에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여기는 뭐를 취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 자,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일단 거기 보시면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주택, 입주권, 밑줄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공인중개사로 돈을 벌 수 있는, 특히 저는 남성 사장님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여성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붙어봐야 깨지기만 한다. 아파트 주택 중개는 이미 여성분들이 다 잡고 있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 들어가서 해내기 힘들어. 못해요. 여자분들 다 잡고 있어요. 제일 문 닫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시대요. 작년에 몇 분 연락 받았는데, 아, 교수님 저 이번에 폐업했습니다. 폐업 신고했습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 특징이 아파트 단지에서 여성 공인중개사로 붙어버린대요. 깨져? 그러면. 그럼 남자분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토지, 공매, 경매, 수익형 부동산 개발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쪽으로 벌면 그때는 거기는 돈 벌죠. 근데 같이 공인중개사 아파트 단지에서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사무실 하나 내갖고 아줌마들 붙어갖고 세상에서 제일 마마보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뭐랬어? 거기서 하면 깨지요. 힘들어요, 남자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참고로 말하면 저쪽 요 가까운 데서 어디냐면 뭐 얘기 잠깐만. 경기도 광주 가서 하십니다. 경기도 광주. 왜 글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아, 그분 돈 잘 벌어요. 경기도 광주가 잘 모르지만 거기 조그만 공장들이 많답니다. 공장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 폭 파묻혀 있어갖고요. 많은 외진들이 잘 안 들어와. 그걸 알고 들어가서 거기서 공장용지 토지 이거 취급합니다. 토지. 그래서 물주 잡고 강남에 있는 계신 분들하고 조인트로 해갖고 강남에 계신 분들은 누굴 잡고 있고 물주 잡고 계시고 그분들은 공장용지나 토지 임야 이쪽 가서 물건 잡고 있고 그래서 조인트가 그냥 조인트로. 그건 솔천히 벌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중에 뭐 있죠, 여러분? 어디야?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입주권 이쪽도 많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특히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은 여자분들은 가기가 힘들어요. 이쪽은 와일드합니다. 상당히 거칩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지만 재개발 남자분은 일로 가야죠. 재개발, 재건축 쪽 가서 뛰어야죠. 아파트 당첨권 우리 뭐죠? 소위 말하는 떴다 박 움직여야죠. 돈을 벌려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 밑줄.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뭐, 토지 상한 채권, 주택 상한 채권. 자, 동그라미 치세요.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채권입니다. 얘는 채권. 채권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채권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토지 상한 채권과 주택 상한 채권 요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채권은 절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이 뭐예요? 요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말했던 물권 채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이때 채권은요. 상한 목적물이 뭐냐에 따라서 금전 상한 채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물 상환 채권. 그래서 상환 목적물이 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납니다. 금전 상환 채권과 현물 상환 채권이고 이 현물 상환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거기 옆에다 적으세요. 무슨 채권? 현물 상환 채권입니다. 옆에다 적으세요.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특징은 무슨 특징? 현물 상환 채권의 특징이에요.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금전상환채권, 우리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배우는 대표적인 금전상환채권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배우시죠? 공법에서. 아직 안 나갔나? 맨날 하네. 다른 과목들은 스킬을. 여러분이 배우는 대표적인 채권이 바로 이거잖아. 국민주택채권. 주택법에서 안 배워요? 아직 안 나갔나? 안 했죠. 과목은 안 해요. 자, 보세요. 일반적 채권은 다 금전상환채권입니다. 즉 채권의 만기가 되면 뭘로 주는가? 금전. 세법은 금전 자체는 절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은 금전 자체가 과세입니다. 세법에서 금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세법에서 금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응?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금전 자체는 과세됩니다. 근데 여기는 무슨 채권 여러분? 현물 상환 채권. 상환 채권의 만기가 되면 뭘로 상환한다고 이런 물건. 근데 문제는 이 현물이 뭐냐는 얘기야. 현물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거기 밑줄 주택과 토지죠. 토지 밑줄. 즉 얘들은 채권의 만기가 되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해당 채권 상환 목적물인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을 줍니다. 그럼 내가 채권의 만기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은 양도 목적물은 뭐지만 채권이지만 실제로는 뭐가 넘어가는가? 토지나 주택이란 해당 토지 상환 목적물이 소유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과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는 권리. 요거는 중개부에서 잘 배우실 겁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는 권리죠. 자, 요런 것이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자, 마지막 기타 자산 봅시다. 자, 기타 자산은 여러분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1번과 2번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3, 4번은 X 치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식 있죠? X 치세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와도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저 믿으세요 여러분. 세법은. 그래서 여러분 기타 자산에서는 1번과 2번을 보시면 되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 바로 1번입니다. 사업용 고종자산과 함께 양도. 자, 시뻘겋게 표시합니다. 영어권입니다. 영어권. 다른 말로 뭡니까? 권리금, 피, 프리미엄 이런 말이죠. 이걸 우리는 세법에서 영어권이라는 세법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더욱 중요한 게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반드시 앞에 무슨 말? 사업용 고종자산과 함께 이 말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이때 사업용 고종자산 바로 뭐를 말하는 겁니까? 거기 위에서 나왔던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죠. 올해도 이번에도 나왔죠. 뭐라고 해서 사업용 건물과 함께 이렇게 했죠. 사업용 건물과 함께. 그러면 이건 뭐를 말하는 거고? 사업용 고종자산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어려운 문제. 물론 제가 이번 시험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나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3문제까지는 버립시다. 3문제까지는 버리더라도 13개 정도는 여러분 타겟을 해서 잡아드립니다. 그랬죠. 자, 사업용 고종자산과 함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어권은 앞에 반드시 무슨 말? 사업용 고종자산과 함께 양도. 이 문구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요. 이 문구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출전들은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앞에 대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 이거 갖고 장난치잖아. 두 번째 보십시오. 시설물 이용회원권.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그냥 골프회원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 얘기고. 동그라미 뭐예요, 여러분? 회원권이죠. 어떤 거.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 같은 경우는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죠. 또 양도하면 몰래 양도세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 회원권은 당연히 시세가 형성돼요, 안 돼요? 시세 형성되고 있고요. 거래소가 있습니다. 회원권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권 거래소 가시면 제가 아는 강남 저쪽 당국대 지나가고 한남대교 그쪽에 가시면은 에이스 회원권 거래소입니다. 거기 가고 아씨 골프 회원권 어떤 게 좀 제일 싸게 나와 있나 있답니다. 18월 정도의 수도권 밖에 있는 거 한 뭐 1억 이상 조금 되면 되고 수도권은 아니어서 뭐 한 36홀 정도 골프장 회원권 되는 한 2억 이상 되면 되는 거죠. 개인 회원권. 그거 있어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까지만 보시면 돼요. 3번, 4번, 그 다음에 밑에 뭐 주시던 공통점 찾으세요. 공통점 뭐예요, 여러분 다? 동그라미 3번, 4번, 그리고 그 밑에 주식등 공통점 찾으라고 제가 X7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주식. 예.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정말 공부할 게 없어서 보고 싶다. 그런 분만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양도의 개념 들어가겠습니다.